딸만 셋 낳고 대체 뭘 바라는 거니? 넌 처음부터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그래요. 어울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당신이 내 세상에 끼어들 자격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딸 셋을 키우며 혼자가 된 한 여성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너졌지만 끝내 아이들과 함께 당당히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텨내며 그녀는 어떤 진실과 싸워야 했을까요? 지금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죠. 하진이, 하율이, 하경이 셋 다 작은 이불을 덮고 옹기종기 자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득해졌어요. 이 작은 생명들을 나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 아침처럼 다시 가슴을 짓눌렀어요. 사실 나는 몇 년 전만 해도 출판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책을 읽고 글을 다듬고 작가와 밤늦게 통화하던 그런 날들이었죠. 누구보다 문학을 사랑했고 활자 속에서 미래를 꿈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포터 필터를 다듬고 우유 거품을 내고 커피 트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엔 분명 사랑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요. 그 중심엔 태진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 그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딱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 이상으로 편안했죠. 편집자라니 멋있다. 나중에 내가 제품 디자인한 책 나오면 내가 편집해줘. 그렇게 우린 가까워졌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태진은 성실했어요.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을 복습하고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좀 무뚝뚝하시긴 한데 마음은 따뜻해.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날 혼자 키우셨어. 나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단단한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고 나는 조금 망설였죠. 우리 아직 자리도 못 잡았잖아. 나도 경력 쌓고 싶고. 같이 살면서 싸우면 되잖아. 난 너랑 매일 같이 있고 싶어. 결국 나는 마음을 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태진 아버지의 상가 건물 위층에 살게 되었어요. 아담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신혼은 정말 달콤했어요. 둘이서 밤새 영화도 보고 주말이면 도서관에도 갔어요. 그리고 곧 첫 아이가 찾아왔죠. 하진이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대. 진짜? 와, 우리 아기야. 잘 왔다. 태진은 그날 밤 나보다 더 설레했어요. 그 기쁨은 곧 하율이, 하경이로 이어졌고 우리는 다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셋 다 딸이라는 이유로 조금씩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딸만 셋이면 시댁 어른들이 뭐라고 안 해? 아들이 있어야 집안을 잇는다는 말 아직도 하더라. 나는 그런 얘기들에 웃어 넘기곤 했지만 태진 아버지의 새 아내, 그러니까 윤자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윤자는 말수가 적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언제나 나를 아래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하율이가 기어다니던 날 윤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딸은 다 말도 빠르네. 근데 넷째는 아들로 나와야 하지 않겠어?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넷째는 계획 없어요. 셋도 벅차서요.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눈은 웃지 않은 채 말했죠. 그럼 남편 집안은 누가 이어가나 몰라.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태진은 그 모든 걸 막아줬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예쁘니? 난 딸만 셋이라 너무 행복해.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며 살았는데 그가 떠났어요. 1982년 겨울보다 더 차가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졸음운전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차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멈춰 섰다고 했죠. 경찰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긴 복도를 뛰다시피 달려가면서도 나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기를, 부디 그냥 뼈만 부러졌기를.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무너졌어요. 내 세상이 멈췄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어려웠어요. 나는 울 수도 없었어요. 하진이는 그날 밤 내 품에서 잠들며 물었어요. 아빠 언제 와? 내일은 아빠랑 놀기로 했는데.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장례식 내내 아이들은 아빠를 찾았고 나는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어요. 혜미야, 우리 집으로 들어오거라. 애들 셋 혼자 어찌 키우겠니? 내가 도와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나마 기대어 있을 곳이 있다는 게 위안이었어요. 윤자와 한 집에서 지내는 건 불편했지만 아이들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태진이 떠난 지 겨우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상구가 아침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 근처 주민이 그를 쓰러진 채 발견했대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떠났어요. 나는 또 장례식장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이번엔 내 옆에 남은 어른은 윤자뿐이었죠. 그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문객들에게 차분하게 인사하고 조의금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넘겼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그녀가 나를 불렀어요. 민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아이들 간식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따라갔어요. 윤자는 식탁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 1,000만 원 있어. 나도 혼자 남게 됐고 너도 불편할 테니 이제 나가서 너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어요. 지금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단지 우리가 같이 살기엔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아이들 키우기에도 좁고. 나는 숨이 막혔어요. 한순간에 내 아이들과 나갈 곳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시아버님도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셨잖아요. 이 집도 원래 아버님 건물이었고요. 지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걸 내가 어쩌겠니? 그녀의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든 봉투가 마치 폭탄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이들 옆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흐르고 속은 텅 비었어요. 그게 내 마지막 기대였어요. 그렇게 나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첫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 웅크리고 누웠어요. 낮에는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느라 눈물도 날 겨를이 없었는데 막상 불을 끄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덮쳐왔어요. 하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긴 우리 집이야? 조금 작지만 우리만의 집이야. 하유리는 천장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와, 여기 천장 낮아서 좋아. 엄마랑 더 가까워 보여.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 아이들은 참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에 내가 매일 버틸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내게 남긴 게 없었으니 이젠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어요. 출판사 경력은 애 셋, 엄마에겐 현실적이지 않았고 시간 조절이 가능한 일을 찾아야 했죠. 그러다 떠오른 게 있었어요. 태진과 함께 다니던 어느 동네의 푸드트럭 축제. 거기에서 커피를 파는 트럭이 유난히 줄이 길었던 걸 기억했어요. 그래, 커피라면 내가 할 수 있어. 바로 그날 중고나라에서 헌 커피 머신을 알아보고 작은 트럭 하나를 대출로 장만했어요. 한때 책을 다듬던 손으로 이번엔 에스프레소 레버를 당기게 된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은 주문이 헷갈려서 라떼에 시럽을 빠뜨리기도 했고 손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죠. 하지만 손님들이 말해줬어요. 이 커피 진짜 정성이 느껴지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 일이라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다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 단골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자리 잡은 트럭은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나는 마치 매장 직원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다음 손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떼 2잔. 시럽은 반만 넣어주세요. 정신없이 바쁜 어느 날이었어요. 멀리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음 사이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고 고급 외제차가 트럭 앞에 멈췄죠. 그리고 그 차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윤자였어요. 그녀는 머리를 넘기며 선글라스를 내렸고 힐을 신은 발로 천천히 트럭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 눈빛, 나는 잊지 못해요. 비웃음 가득한 그 표정. 여기였구나. 이 꼴로 살고 있었네. 내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너무 놀라서 말이 막혔던 걸지도 몰라요. 이런 버스 정류장에서 떡하니 커피나 팔고 세상에 이 꼴이 뭐니? 그녀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트럭을 툭툭 쳤어요. 그 손끝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니? 사람들이 다 너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거 알 텐데. 여긴 제 동네예요. 애들 유치원도 근처고요.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등줄기에 땀이 났어요. 그럼 이사를 가지 그랬니? 이 구질구질한 꼴까지 내가 참아야 해? 그녀는 갑자기 트럭 옆에 놓인 컵 뚜껑 상자를 발로 찼어요. 플라스틱이 튕겨나가며 도로에 쏟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나는 부끄러움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던 어떤 청년이 윤자의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손이 올라갔어요. 찰싹 정적이 흘렀어요. 윤자의 뺨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주변은 숨을 삼킨 듯 조용했어요. 윤자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뭔가를 깨달은 듯 입을 꾹 다물고 말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곤 급하게 차에 올라 그대로 떠났어요.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저 사람, 누구지? 윤자가 떠난 뒤 그 청년은 말없이 트럭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생각보다 차분했고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분,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서. 하지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말투엔 분노보다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다시 앉았죠. 그 여자가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어요. 분명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건우라고 합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건우의 아버지는 1997년에 작은 기계 공장을 창업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일찍 잃고 건우를 혼자 키워내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우리 아버지는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던 분이었어요. 술도 안 드시고 낚시 좋아하시고 혼자 계신 게 걱정돼서 저도 자주 연락했어요. 그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해요. 갑자기요. 향수를 뿌리고 옷차림도 바뀌고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건우는 처음엔 반가웠대요. 외로움이 덜어지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여자가 윤자였다는 거예요. 그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 줄. 윤자는 건우 아버지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2달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윤자에게 작은 옷가게를 열어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기까지 했어요. 제가 말렸거든요. 너무 빠르다고,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이라며 웃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자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집도 비워놓고
연락도 두절됐고 가게는 문을 닫은 채였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에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건우는 병실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건우는 윤자라는 여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남자들과 어떤 식으로 얽혀왔는지. 놀랍게도 제 아버지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전에도 식당 사장, 부동산 중개업자, 세탁소 운영자 등 여러 명의 중년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돈을 빼돌리고 떠났다고 해요.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충격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었다는 사실. 아이들 곁에 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해온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질문에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마주할 용기는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근처에 왔다가 이 트럭을 봤어요. 건우는 윤자가 나를 괴롭히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엔 당신 가족까지 무너뜨리려 한 거잖아요. 나는 말이 막혔어요. 그녀가 시아버지를 속여 유산을 독식한 것도 억울했는데 이제는 다른 가정까지도 그렇게 무너뜨린 거였어요. 근데 전 그냥 당했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집에서 나왔어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민서님도 싸울 수 있어요. 무슨 수로요? 유산은 전부 그 사람 앞으로 넘어갔어요. 저에겐 남편도 없고 아이들만 있어요. 그때 건우가 꺼낸 단어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대습 뭐라고요? 그는 핸드폰에서 법률 조항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쉽게 말해서요.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남편의 자식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아버지의 상속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쫓겨나듯 집을 나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건우는 단호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소송은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 하지만 누구보다 절박하게 나를 돕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후 노트북을 열었어요. 대습상속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수많은 사례와 조항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대습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어요. 하진아, 하유라, 하경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태진의 영정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어요.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야. 당신 없이도 싸울 거야. 애들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트럭에 커튼을 거는 내 손이 어쩐지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윤자와 마주하는 것부터예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며칠 후 건우가 소개해준 법률 사무소를 찾았어요. 건물 6층, 오래된 간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밟고 올라가며 내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일어나 웃으며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갈한 정장, 따뜻한 눈빛, 첫인상부터 믿음이 갔어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민서님께서 대습상속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진이 돌아가신 시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리고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윤자가 한 행동들까지. 조 변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상 민서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윤자 쪽이 먼저 서류를 정리해 법적으로 선점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루는 조 변호사와 함께 구청에 갔어요. 상속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고 고인의 사망 신고 기록까지 다시 열람했어요. 민서님, 여기 보세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재산 명의를 윤자 명의로 옮긴 서류가 있어요. 공증까지는 안 받았네요. 이건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했어요.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왜 그날 그 집에서 그렇게 나왔을까? 조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찾으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 뒤 윤자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어요. 고 상고의 손자녀가 대습상속 청구를 합니다. 모든 상속재산의 정당한 배분을 요구합니다. 며칠 후 그녀는 직접 내 트럭으로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가 커피나 팔 줄 알았더니 이제 법까지 들먹이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젠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낮게 웃었어요. 알면 뭐 할 건데? 증거 있어? 그때 트럭 뒤편에서 조 변호사와 건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증거 저희가 모았습니다. 건물 명의 변경 당시 조작된 인감증명서, 위조된 위임장 다 확보했어요. 윤자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뒤를 봤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웃기지 마.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나 같은 여자 못 건드려. 조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을 열 겁니다. 모든 걸 법정에서 따져보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커피향이 희미하게 배어있는 이 방 안에서 나는 지난 몇 달을 되짚었어요. 가진 것 없이 내쳐졌던 그날부터 커피 트럭을 시작했던 순간 윤자의 뺨을 건우가 쳤던 날 그리고 조 변호사를 만났던 날까지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로소 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닌 민서로서 세상을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며칠 뒤 열린 첫 조정회의, 법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떠올리며 한 발 한 발 걸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자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진 않았어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왔더라고요. 조정의원이 말했어요. 상속 분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윤자 씨는 유산 분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윤자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기면 어떡할 거지? 나는 그제야 담담히 웃었어요. 그럼요. 그땐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회의는 그대로 마무리됐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그녀도 이제 쉽게는 버틸 수 없다는 것. 조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음 기일엔 판사님 앞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죠. 이 싸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하진이가 내 무릎에 기대 잠들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꼭 가자. 엄마가 해낼게.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한 번도 이렇게 단단했던 적이 없어요. 커피 트럭 옆 낡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다. 법정의 공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다리가 떨렸지만 이제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나는 법원 대기실에 앉아 하진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봤어요. 작은 손으로 그린 커피 트럭과 우리 엄마 최고라는 글씨. 그 그림을 보며 나는 웃었어요. 그래.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재판정 안 판사님이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윤자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엔 불안이 엿보였어요. 조 변호사가 차분히 자료를 제출했어요. 피고 윤자 씨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조된 서류를 통해 고 상구님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유언장이 없고 상속 순위상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윤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피고 측 반론 있으십니까? 윤자는 뭔가 말하려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혹시 또 무슨 계략을 꾸미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 변호사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판결은 보류되었지만 분위기는 분명 우리 쪽에 기울어 있었어요. 며칠 후 판결문이 도착했어요. 민서의 세 자녀에게 상속 자격이 있으며 고 상구의 재산은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진이, 하율이, 하경이, 이 아이들에게 나는 다시 집을, 삶을, 자존심을 돌려준 거예요. 며칠 후 윤자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예전과 달랐어요. 차림도 흐트러졌고 목소리도 낮았어요. 민선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나 이럴 생각 아니었어. 그냥 상구 그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왜 나를 내쫓았어요? 왜 아이들까지 거리로 나가게 만들었죠? 그녀는 고개를 떨궜어요. 질투였어. 그 집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가족처럼 지내는 게 싫었어.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아이들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어요. 그건 질투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과 나는 마침내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트럭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나는 작은 커피숍도 하나 열었어요. 하진 커피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웃고 떠들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날처럼 다시 커피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건우는 가끔 카페에 들렀어요. 그는 지금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대요. 민서님, 그때 안 나섰으면 지금도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둘 다 잘 살아냈네요. 그리고 어느 날 하진이가 내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나는 딸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매일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셋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우리 가족의 눈물이 닿았을 그곳으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슬픔도 분노도 지나갔고 이제는 희망이 남았어요.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딸 가진 죄. 그런 건 없어요. 내 아이들이 내 전부예요. 나는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진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켜며 말했어요. 나 해냈어. 이젠 안 울게. 당신 몫까지. 우리 잘 살게. 딸 가진 죄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선 민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전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